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5등입니다. 한국은 안돼 공화국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는 세계 11위고 무역 순위로는 7, 8위를 달리는데 규제 순위만 놓고 보면 세계 95등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자면서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 때 모든 다른 선수들은 중장거리 선수들처럼 뻣뻣하게 서서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딱 한 선수, 미국의 토마스 버크 선수만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캥거루처럼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린 채 양손은 땅을 짚고 있었죠. 이 자세 덕분에 버크 선수는 그때 1위로 들어왔고 이후 지금까지도 단거리 달리기 스타트의 표준 자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해외를 오가는 기업인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외국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떤 일이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일하는 자세만 바꿔도 그리고 무슨 사고만 나면 규제 안 한 공무원을 탓하는 여론만 좀 바뀌어도 안돼 공화국 같은 말은 좀 쑥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노동법 전문가 연결해서 이 파리바게뜨의 파견 문제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고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던데 이게 많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챙겨서 들어봐야 될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금 전 11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마 지금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치영 기자가 미리 좀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는 김치영 기자로부터 사실 기자들한테는 조금 아침에 뭐 2-3시간 전에 자료가 나왔어요. 네. 엠바고라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같이 보도해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이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거기에 따른 금융지원 그리고 뭐 복지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장 큰 골자가 그간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제 큰 그림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수요자를 청년층, 뭐 신혼부부, 노년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들이 어떤 주거복지 형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거 공간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이제 대상도 확대하고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패키지로 넣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100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0만 호, 공공분양을 15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채 중에 85만 호는 임대로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에서 짓고 처음부터 분양하는 게 15만 호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부터 발표는 됐던 것인데 이 중에서
기왕에 짓기로 계획했던 것과 네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새로 추가로 짓게 되는 것들은 구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직은 구별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하기로 했던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부분 또는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새로운 개념의 주택들도 조금 눈에 보입니다. 특히 청년 쪽하고 신혼부부 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대상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에게 이제 25만 실 정도를 5년간,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5만 실 정도씩 네.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호라고 하지 않고 청년에는 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좀 작다는 얘기죠. 방 한 칸이라는 원룸이거나 개념인가 뭐 예. 투룸이거나 크면 투룸이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네. 행복주택이 보통 이렇게 그 좀 작은 주택, 도심의 요지에 있는 곳을 잘 개발해서 네. 작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제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정부 보고 제 주택 사가세요. 저는 임대로 돌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정부에서 매입해서 네. 임대로 활용하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청년층에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게 쉐어링 하우스하고 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층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쉐어링 하우스는 집 한 채에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방은 각각 하나씩 또는 두 명이 한 방을 쓰고 네. 집안에 있는 부엌이나 혹은 거실이나 이런 건 공유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뭐 목욕 같은 것도 같이 하자. 청년층이다 보니까 네. 뭐 독서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네. 방은 따로따로 쓰게 하는 이런 쉐어링 하우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는 것은 지금 창업 지원 센터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거하고 창업을 동시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집이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밤샐 거니 위에 올라가서 침대 놔줄 테니 자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실도 있고 예. 뭐 이런저런 작업실도 있는데 이제 옆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것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금융 지원도 같이 발표를 했죠. 청년층에게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뭐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네, 지금 각종 나온 지원들이 상태입니다. 들어가겠죠. 나라에서 다 돈 들여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또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 쉐어링 하우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추가로 지원도 생길 거고요. 신혼부부와 노년층은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세 한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을 한 7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한 70%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은 그냥 아파트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부터 키즈 카페,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네. 육아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본 시설들을 같이 갖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요. 신혼부부 입주 대상을 좀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 5년 내 유자녀 부부로만 그 입주 대상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5년 결혼한 지 5년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됐었는데 후순위였는데 예. 이번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중요한 되겠고요. 건 아닙니다만 예비 부부라면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호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나왔는데요. 성남의 금토, 복정, 그다음에 의왕의 월암, 부천의 괴한, 군포, 대함이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곳들이 신규 신혼타운 뭐 대상 부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듣고 보니 이미 뭐 근처에는 주택가들이 있어서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출퇴근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신혼부부 공급에는
여건에 따라서 분양형하고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30%를 이제 입주자들이 초기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라 그래서 예전에 네. 한번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은 받는데 네. 이걸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내려갈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손실과 수익의 부담을 은행하고 이제 입주자가 같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은 할 테고 공유형 모기지 형태로 할 테고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에서 15%만 초기에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대출은 분할 상환형 전세 대출로 연계를 해주겠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전세 대출은 2년 이후에 새로 갈아타잖아요. 예. 다시 뭐 계약 연장을 하든지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장기 임대로 가기 때문에 10년으로 분할한다라고 보고 10년씩 원리금을 매년 갚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 돈을 갚아 나가는 거면 보증금이 결국엔 자기 돈이 되는 거니까 네. 입주자가 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뭐 보관인 것 같습니다. 전세로 일단은 빌려주되 나중에 월부로 매달 조금씩 더 내라는 말입니까? 예. 월세에다가 이제 전세금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내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세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받아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을 아예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까? 소유 전환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냥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까지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연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주되 예.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 이게 결국엔 네 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령 가구들을 위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 집에 계속 사시면서 네. 다만 이 집을 저희한테 넘기시면 당장 나가란 말은 안 하니 계속 사시면서 다만 이 집을 담보로 저희가 매월 생활비조로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은 저희 겁니다. 이제 이런 쪽의 주택연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택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세에 맞춰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사죠. 네. 사는데 살기는 거기서 제가 계속 삽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일정의 연금을 이제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 게 주택연금이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한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가버립니다. 네. 사가고요. 똑같이 사가는데 주택연금 거기서 살잖아요. 네. 근데 이 매입형 연금 임대주택은 이 판 사람이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이사까지 가셔야 된다. 이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집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임대를 주거나 이런 네.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 살던 고령자는 어디 삽니까? 고령자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사는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다 보면 고령자들은 도심에 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가 직주 근접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 근데 그분들은 출근할 일은 없고 그런데도 도시와 가까이 사시고 신혼부부들은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데 집값이 비싸니 1시간씩 출근해야 되는 그런 거리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르신은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 좋은 곳에 사시고 그죠. 신혼부부는 어르신 사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중간에 나라에서 심판 봐주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임대주택 중에 이렇게 실버타운식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을 만들 테고요. 그쪽으로 이런 임대형 이제 원래 소유자들을 그쪽으로 그렇겠어요. 모실 테고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심에 있는 것들은 아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인 거죠. 도시 외곽에 말씀하신 김 기자가 말씀하신 실버타운이 얼마나 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 내 집 비워줄 테니까 난 저기 가서 살래 하실지 아유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이 친구들아 그렇죠. 그냥 여기서 나 살 어떻게 거야. 만들어내느냐가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로 시간을 앞으로 좀 더 줄이자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좀 바꾸자. 지금은 52시간이 원칙이긴 하나 토요일 일요일까지 더하면 야근도 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뭐 거의 70시간까지 일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모호하니까 52시간으로 아예 못을 박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최대 노동시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회 쪽에서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52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와 함께 패키지로 다른 것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휴일 아니고 그 평일에 근무한 시간에 할증을 해서 이제 휴일 근로수당을 주거든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관련돼서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그 주당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마저도 지금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최대 노동 시간 이게 근로기준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을 근무하는 날, 그러니까 평일 5일만을 일주일로 보고 예. 그리고 주말은 일주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5일 하면 40시간이고요. 네. 여기 연장 근로를 또 12시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보면 딱 52시간이 나오는데 52시간인데 휴일 근로라는 게 따로 들어가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할 수 있으니 토요일, 일요일에서 16시간 이렇게 해서 최종 68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아니 그럼 일주일에 그럼 68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일에 안 들어가니까 그건 네. 추가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그동안 행정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행정 해석을 폐기해 버리면 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정부의 고민은 행정 해석을 바로 폐기해 버렸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전 사업장에 이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못하니 예. 야근이나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필요하면 사람 더 뽑든가 아니면 저희는 그 일 못합니다라고 손 들든가 네.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계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 경우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거 줄이는 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은정 씨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단군 이래 사상 최대치라고 하던데 순대외 채권이 많은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순대외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에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내줘야 할 돈을 뺀 수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한 5천억 달러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하다가 아유 이제 가게 그만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럼 이제 받아야 될 손님들 외상값 다 받고 거래처에 빌려준 돈 투자한 돈 있으면 그것도 다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줘야 할 외상이 있으면 다 갚아야 되고 다 정리하고 나면 다 이제 정리하고 나면 돈이 남는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가게도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글이나 애플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 세우고 투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국에 사는 마이클이 우리나라 포스코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채를 일본에 사는 와타나베 씨가 사기도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외국하고 거래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받아갈 돈들 다 다시 받아가시고 우리도 외국에서 받을 거 다 정리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외국 주식 채권 갖고 계신 거 다 파시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투자한 거 다 팔고 다시 회수해서 가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이랑 거래 안 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마치 가게 정리하듯이 국가를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받아올 돈도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내줘야 될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표현한 게 대한민국의 순대외 채권이 5천억 달러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열심히 외국하고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한민족이 번 돈이 남한만 따져서 5천억 달러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게를 정리하듯이 국가를 정리하면 돈이 모자라지는 않고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남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모자라지 않고 남는 상황이 된 게 사실은 몇 년 안 됩니다. 한 10년쯤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나라가 혹시 국가를 정리하면 받을 돈과 줄 돈이 거의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수출도 열심히 하고 무역 흑자를 수십 년 동안 기록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번 돈 다 어디 가고 달랑 5천억 달러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냐. 10년 전에 정리했으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은 열심히 해서 누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는 했지만 또 반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놓은 돈이 우리가 수출해서 번 돈만큼 많았기 때문에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정리하면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대외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구글 주식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미국에 수출해서 100만 원 버는 거에 효과와 가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주식시장을 일찍 개방하게 되면 이렇게 기껏 수출해서 번 돈을 외국인들은 그 나라 주식에 거꾸로 투자해서 다시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지난 9월에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법원이 어제 파리바게뜨가 그래서 그 시정명령을 좀 따를 수 없다는 신청을 거꾸로 냈었는데 법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이 또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노동법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법원이 내린 결정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게 직접 고용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뭐 직접 고용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각하 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각하 판정이. 예. 예, 보통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제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이제 각하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법원이 이건 지금 뭐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보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가 이제 사실 쟁점이었거든요. 정부의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네. 근데 이제 이 법원 판단은 이미 이제 파견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제 일부러 시간을 줘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뭐 이런 시정 조치는 일종의 이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처분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직접 고용하라. 시간을 줄 테니라고 하는 명령이 예. 그게 과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직접 명령 안 하고 정식 소송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이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정식 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투면 되는 거지. 예. 이거 자체를 시정지 자체를 뭐 가처분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럼 어제 나온 법원 거죠? 판결은 이 문제의 가치 판단은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그럼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네.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제빵 기사들은 고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제 본래 프랜차이즈면은 이제 가맹 본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사라고 이야기하는. 네. 이제 본점과 가맹점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협력업체가 하나 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3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제빵 기사는 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 파견되어서 네. 거기에서 가맹점주를 위해서 이제 빵을 굽고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본점도 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테고 네. 가맹점주는 당연히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테고 네. 또 협력업체는 고용주니까 예. 고용주로서 또 당연히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제빵기사를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자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간단하게 보기에는 가맹점 사장님들이 직접 빵을 구우시면 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 기사를 채용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본사에서 다 구워서 배달해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니 현장에서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빵을 굽는 분은 그럼 본사 소속도 아니고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한 분도 아니고 제3의 업체에서 고용했다는 뜻이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용노동부는 이걸 왜 불법 파견이라고 본 겁니까? 그 논리는 어떤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이고 협력업체하고 가맹점주 사이에 일종의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가맹점주한테 제빵기사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이 빵을 굽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네. 보니까 본사인 파리바게트가 인사에도 관여했고 제빵기사에 또 이 출결 여부 등 근태 관리도 했다. 그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관리하더라 파리바게뜨.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니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이 협력업체의 지시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본사인 파리바게트의 지시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건 결국 제빵기사에 대해서 실제로 지휘 명령을 하는 것은 파리바게트 본사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리바게트 사이에 파견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고용을 해서 파리바게트 본사에 근로자를 제빵기사를 파견 보내고 이 제빵기사를 파리바게트 본사가 가맹점에 보내서 일을 하게 시킨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파리바게뜨에 파견돼서 빵을 굽는 제빵사들한테 업무 지시를 일일이 하려면 본사에서 너희들이 고용을 직접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고용을 직접 안 했으면 업무 지시도 하지 말든가. 하지 말고 이제 또 가맹점주가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빵을 만들든가 아니면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을 해서 네. 자기 가게 안에서 우리 이제 매장 홀 서빙을 하든지 아니면 키친에서 빵을 굽든지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그런 식으로 한 건 잘못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야 정상적이냐라고 했을 때 정상적일 수 있는 방법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 말고도 있었겠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운,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이 파리바게트가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도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보면은 대체로 가맹점주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3의 파견업체, 즉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파견해준 그 업체가 그렇죠. 그 업체가 빵 굽는 법이나 혹은 가게 운영하는 법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서 배워와서 그렇죠. 그분이 직접 본인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원격으로 했다면 그건 또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이고 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라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고 교육하고 한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견해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혹은 정부의 요구는 네. 제빵 기사들을 지금 현재 제3의 업체가 고용하지 말고 그렇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건데 네. 결국 제빵 기사들은 소속만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럼 네네. 그게 파리바게뜨 본사로 바뀌면 제빵 기사들은 뭐가 더 좋을 거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혹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참 여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이제 미래를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사의 그 고용 조건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월급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고용 안정도 더 이제 고용 안정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고용 안정성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 비정규직의 제로다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직접 고용을 하라고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원청이 가급적이면은 하청 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이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빵기사들의 고용 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에는 사실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빵사들이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제3의 업체에 고용돼서 그렇죠.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그분들을 그럼 직접 고용할 때 월급을 200만 원 이상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180만 원만 주더라도 시중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정규 제빵사라면 그 정도 월급 받고도 가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월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복잡한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파리바게뜨가 직영하는 그런 또 가게가 있어요. 있겠죠. 파리크라상이라는 곳이 있죠. 이제 여기에 근로자들은 분명히 지금 현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보다는 많이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차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인 원청에 직접 고용되면은 적어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제빵기사하고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재판기사들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그 다음에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파리바게뜨가 그 인건비를 맞추려면 당연히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높여야 되겠죠. 네.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동네 빵집들이 지금보다도 매출을 더 많이 올려서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이 파급포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파리바게뜨 가게 하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네. 정부가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하던데 이 논리는 혹시 뭔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예, 최근에 한 2천 몇백 분이 이제 정부에 탄원서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제 파리바게뜨가 직접 재판기사를 고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급여나 이런 근로조건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 소속의 이제 재판기사들이 가맹점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본사 직원이에요. 네. 그럼 본사 직원과 가맹점주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본사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영업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어쨌든 제빵사들의 월급이 거죠. 올라가면 월급 올라간 폭을 본사가 부담하든 가맹점주가 부담하든 나눠서 부담하든 할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당장은 본사가 부담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럼 가맹점주한테 파는 빵 생지나 그런 거 가격 슬쩍 그렇죠. 올려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혹시 뭐 좀 묘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번 사태에서 좀 이념적이거나 좀 교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이 실용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연 어떤 방법이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 과연 이게 특정 고용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답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사도 있고 가맹점주도 있고 협력업체 그리고 그에 이제 소속된 재판기사들이 있는데 네. 그 당사자들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들어봤는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이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견을 찾지 못한다면은 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뭐 노사정위원회든 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특정 고용 형태를 강요한다든지 반드시 직접 고용만이 답이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답을 내놓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의도는 어쨌건 이런 고민을 같이 좀 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죠 뭐. 네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재순 교수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온이 좀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설명들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하는 게 그동안 중앙은행의 역할이었는데 요즘 미국은 경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물가가 안 올라서 이거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럼 금리를 올려도 되는 건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고민거리라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끔 경기는 좋아지는데 물가가 이상하게 안 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뭐 과거에도 좀 있긴 했다면서요? 예. 뭐 연준의 의장을 지냈던 그린스판 그리고 지금 현직이고 내년 2월에 그만두게 될 옐런 두 사람한테 수수께끼란 이름 용어가 붙습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옐런의 수수께끼. 예전에 그린스펀이 의장일 때도 비슷한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때 이제 한 2004년 6월부터 해서 한 2년 동안에 연방기금금리를 기준금리를 갖다 1%에서 5.25%까지 꾸준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꽤 많이 올렸잖아요. 1%가 5.25%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뭐 한 4.62%에서 4.85% 한 23bp 정도
밖에 못 올라서 네. 그때 이제 그린스펀 당시 의장이 실토를 했습니다. 이건 모르겠다. 수수께끼다. 그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시중 금리는 안 오르더라 이 말이잖아요. 것이죠. 예. 그 이제 뭐 사후적으로 이제 대충 그렇게 정리됩니다. 워낙에 중국을 비롯한 미국으로부터 달러 많이 벌어들인 나라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많이 샀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그 시장 금리를 할 수 있는 국채 수익률은 못 올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예. 이제 옐런 수수께끼는 요즘처럼 이렇게 미국 실업률 보면 지금 4%에 가까워졌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라면서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예. 네, 뭐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실업률이 그렇게 낮으면 임금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네. 또 인플레이션도 살아나야 되는 게 예전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필립스 곡선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이게 안 맞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옐런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 이제 뭐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실토를 하네요. 잘 모르겠답니다. 아, 솔직히 왜 물가가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야, 물가가 오르면 걱정이지 안 오르면 왜 걱정이냐.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죠. 물론 알고 싶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즐기지 그래?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과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뭐 월급쟁이들 돈같이 떨어지고 네. 저축하는 사람들 나중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게 되고.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주가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뭐든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가 좀 완만한 인플레가 차라리 낫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은 뭐 12월에도 금리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후내년에도 세 차례 지금 금리 올리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 않으면 물가가 안 오르면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모든 주가나 금리, 환율까지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시장도 연준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전에는 경기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딱 좀 보려면 네. 저 성장률도 높고 물가도 오르니까 네. 딱 명확한데 그렇죠. 지금은 성장률은 좀 높은 것 같은데 물가가 안 오르니 이게 혹시 경기 나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물가가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설명도 할 텐데 네. 혹시 뭐 좀 들어볼 만한 설명은 없습니까? 이제 뭐 세상이 워낙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죽하면 뉴노멀 하겠습니까? 예. 우리 아마존 효과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상품 비교 가능하고 업체들은 물건 싸게 내놔야 돼요. 그래서 물가 안 오른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임금도 줄고 아니면 일자리가 줄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전통적 소매업체들 몰락하고 네.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안정된 것도 큽니다. 워낙 미국 셰일 오일 때문에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해서 유가 좀 오른다 싶으면 셰일 오일 펑펑 나오죠. 예전에 셰일 오일이 없었다면 경기 좋아지면 석유 사용이 늘어나고 네. 그럼 유가도 오르고 유가가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큰 석유 없이 만드는 물건 없으니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워낙 요즘 확대되다 보니까 원유의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진 거 이 부분도 요즘 이런 옐런 수수께끼의 배경이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수수께끼가 안 풀리고 계속 물가가 낮으면 혹시 네. 그럼 미국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일정이 좀 뒤로 연장돼서 잘 안 될 것도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어제 뭐 밤사이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도 조금 그런 뉘앙스에 풍겼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좀 금리 오르는 게 그렇게 빨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예, 그런 뉘앙스를 비쳤네요.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에서 빨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도 저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임대로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이고 네.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공공에서 짓고 처음부터 분양하는 게 15만 호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부터 발표는 됐던 것인데 이 중에서 기왕에 짓기로 계획했던 것과 네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새로 추가로 짓게 되는 것들은 구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직은 구별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하기로 했던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부분 또는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새로운 개념의 주택들도 조금 눈에 보입니다. 특히 청년 쪽하고 신혼부부 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대상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에게 이제 25만 실 정도를 5년간,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5만 실 정도씩 네.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호라고 하지 않고 청년에는 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좀 작다는 얘기죠. 방 한 칸이라는 원룸이거나 봐요. 뭐 예. 투룸이거나 크면 투룸이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네. 행복주택이 보통 이렇게 그 좀 작은 주택, 도심의 요지에 있는 곳을 잘 개발해서 네. 작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제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정부 보고 제 주택 사가세요. 저는 임대로 돌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정부에서 매입해서 네. 임대로 활용하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청년층에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게 쉐어링 하우스하고 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층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쉐어링 하우스는 집 한 채에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방은 각각 하나씩 또는 두 명이 한 방을 쓰고 네. 집안에 있는 부엌이나 혹은 거실이나 이런 건 공유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뭐 목욕 같은 것도 같이 하자. 청년층이다 보니까 네. 뭐 독서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네. 방은 따로따로 쓰게 하는 이런 쉐어링 하우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는 것은 지금 창업 지원 센터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5등입니다. 한국은 안돼 공화국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는 세계 11위고 무역 순위로는 7, 8위를 달리는데 규제 순위만 놓고 보면 세계 95등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자면서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 때 모든 다른 선수들은 중장거리 선수들처럼 뻣뻣하게 서서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딱 한 선수, 미국의 토마스 버크 선수만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캥거루처럼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린 채 양손은 땅을 짚고 있었지요. 이 자세 덕분에 버크 선수는 그때 1위로 들어왔고 이후 지금까지도 단거리 달리기 스타트의 표준 자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해외를 오가는 기업인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외국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떤 일이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일하는 자세만 바꿔도 그리고 무슨 사고만 나면 규제 안 한 공무원을 탓하는 여론만 좀 바뀌어도 안돼 공화국 같은 말은 좀 쑥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하고 창업을 동시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지휘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밤샐 거니 위에 올라가서 침대 놔줄 테니 자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실도 있고 예. 뭐 이런저런 작업실도 있는데 이제 옆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것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금융 지원도 같이 발표를 했죠. 청년층에게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뭐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각종 지원들이 들어가겠죠. 나라에서 네. 다 돈 들여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또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 쉐어링 하우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추가로 지원도 생길 거고요. 신혼부부와 노년층은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세 한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을 한 7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한 70%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은 그냥 아파트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부터 키즈 카페,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네. 육아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본 시설들을 같이 갖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요. 신혼부부 입주 대상을 좀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 5년 내 유자녀 부부로만 그 입주 대상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5년 결혼한 지 5년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됐었는데 후순위였는데 예. 이번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중요한 되겠고요. 건 아닙니다만 예비 부부라면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호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나왔는데요. 성남의 금토, 복정, 그다음에 의왕의 월암, 부천의 괴한, 군포, 대함이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곳들이 신규 신혼타운 뭐 대상 부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듣고 보니 이미 뭐 근처에는 주택가들이 있어서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출퇴근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신혼부부 공급에는 자금 여건에 따라서 분양 노동법 전문가 연결해서 이 파리바게뜨의 파견 문제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고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던데 이게 많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챙겨서 들어봐야 될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네. 조금 전 11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마 지금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치영 기자가 미리 좀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는 김치영 기자로부터 사실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들한테는 조금 예. 아침에 뭐 2-3시간 전에 자료가 나왔어요. 네. 엠바고라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같이 보도해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 며칠 전부터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이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거기에 따른 금융지원 그리고 뭐 복지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장 큰 골자가 그간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제 큰 그림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수요자를 청년층, 뭐 신혼부부, 노년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네. 그들이 어떤 주거복지 형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거 공간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이제 대상도 확대하고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패키지로 넣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100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네. 공공임대주택을 65만 호, 예.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0만 호, 공공분양을 15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채 중에 85만 호는 분양형하고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30%를 이제 입주자들이 초기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라 그래서 예전에 네. 한번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은 받는데 네. 이걸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내려갈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손실과 수익의 부담을 은행하고 이제 입주자가 같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은 할 테고 공유형 모기지 형태로 할 테고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에서 15%만 초기에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대출은
분할 상환형 전세 대출로 연계를 해주겠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전세 대출은 2년 이후에 새로 갈아타잖아요. 예. 다시 뭐 계약 연장을 하든지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장기 임대로 가기 때문에 10년으로 분할한다라고 보고 10년씩 원리금을 매년 갚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 돈을 갚아 나가는 거면 보증금이 결국엔 자기 돈이 되는 거니까 네. 입주자가 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뭐 보관인 것 같습니다. 전세로 일단은 빌려주되 나중에 월부로 매달 조금씩 더 내라는 말입니까? 월세에다가 이제 전세금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내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세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받아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을 아예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까? 소유 전환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까지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연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주되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 이게 결국엔 네 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령 가구들을 위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 집에 계속 사시면서 다만 이 집을 저희한테 넘기시면 당장 나가란 말은 안 하니 계속 사시면서 다만 이 집을 담보로 저희가 매월 생활비조로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은 저희 겁니다. 이제 이런 쪽의 주택연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택연금은 말씀하신 대로